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자신과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2년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단하에서 자청했던 검찰 수사도 끝내 거부했고 국회 추천 총리도 없던 일로 할 태세입니다. 박 대통령과 주변 측근들의 거짓말 행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미 탄핵 당론을 결정한 상태여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성향 171명의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의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자제해온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권의 핵분열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뭐 무섭기도 했고 올림픽을 정말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선임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여성원 변호사,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 몸통이라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원칙과 신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리더십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모든 얘기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하나씩 너무나 달라서 이게 과연 대통령의 행적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잘못됐는지, 그동안 유독 법과 신뢰 원칙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번 공소장 33페이지에 있던 공소장이 전부 그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자체는 틀린 게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네. 이번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말한 거 보십시오. 네. 중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실과 뭐 이런 게 전혀 근거하지 않은 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 네. 대통령 말대로 맞잖아요. 원칙과 신뢰도 안 지키는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네. 그리고 나는 수사를 받아도 네. 중립적이고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검찰 수사만 받겠다. 지금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제가 농담한 거고. 네. 제가 항상
사실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인사들이 꼭 대법원 판결 나면은 네. 그 대법원 판결 엉터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입법부나 행정부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네. 입법부의 국회의원까지 된 거는 대한민국 혜택을 최고로 많이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질서 안에 있는 법원에 네. 어떤 판결을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도 안 해야죠. 네. 어떤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거기 살면 되는데 음. 그 대통령이 말하는 거 있죠. 네. 이 검찰이 아무리 중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질서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게 설령 틀리다면은요. 네. 아예 이거는 자기가 재직 시에 검찰 없애버려야죠. 이거 본인이 다 임명한 그러니까요. 검찰 수뇌부인데. 있고 네. 그다음 그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네. 이러면 검찰이나 법원이 네. 설사 내 마음에 안 들고 네. 어떤 중립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네. 그걸 그냥 거부한다는 건 대통령이 어떤 진짜 이걸로도 탄핵 사유 되겠네요. 본인이 한 말이 자기가 있으니까. 헌법을 선서한 거기에도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최병 편장이 보기. 그럼 대통령이 지금 혐의는 다 부인한다는 얘기인데, 웬만한 혐의는 다 공소장 적시된 내용은 다 부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 법의 나라에 보면 유전무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유권무죄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 권력이 있으면 제가. 권력이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권력형 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사건하고 달리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걸 우리가 100%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또 겁니다. 재판 가봐야 나중에 되니까. 재판 네. 내봐야 아는 네. 거지만 네. 지금 이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 증거가 그냥 누가 이렇게 저 사람 죄 질렀다,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녹음이 나와 있든가 메모가 남아 있어요. 네.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다. 검찰이 또 99%를 입증 가능하다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검찰이 네. 입증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이에요. 99%는 아니지 거의 네. 100%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게 뭐냐면 사실상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대통령의 육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거기에 보면 최 선생님한테 컨펌했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컨펌이라는 거는 공무상 기밀을 최 선생님한테 가서 전달해 줬느냐 이 얘기하고 같은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다이어리라는 데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네. 네. 거의 숨소리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혐의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찰에서 밝혀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검찰에서 새삼스럽게 밝혀낸 것도 아니고 네. 그것이 다 보도된 게 너무나 맞아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걸 그냥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도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청와대 황당하다 부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결국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니까 네. 그 1% 네. 그게 우리 거다. 지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99%는 입증이 되는데 예. 나머지 1%는 입증이 안 아니 되는 1%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맞죠. 자, 이상희 대변인. 네네. 지금 그렇지만 검찰이 모든 걸 공소장에 다 담지는 않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지금 검찰 수에 청와대가 응하지는 않고 일단 공소장을 보고 준비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 그래서 몇 가지 히든 카드를 놔뒀을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가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검찰도 열심히 수사를 한 거로 보이지만 네. 아직 대통령 본인을 조사를 못했고 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제 우리 최병욱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확실한 거를 가지고 어제 공소장에 담았다고 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폰 속에는 검찰이 어제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더 있지 않느냐 있을 이런 거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보죠. 거죠.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이야기한 네. 그 녹음 파일이 한 15개 정도 네. 되고 또 정호성 씨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또 최순실 씨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문자 메시지가 한 또 5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게 범죄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그런 파일이 있는데 그걸 검찰이 공개할 경우는 청와대가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 지금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안종범 전 수석의 네. 다이어리에서는 2년치 다이어리가 있고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 등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거기도 지금 검찰이 일부 이다음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서영호 소장. 네. 지금 검찰이 조금 전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와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거부하겠다고 지금 사실 예고했는데 어떻게 풀어간다는 겁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현실상으로 헌법에는 불소추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강제 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헌법에 나와 있더라도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강제 수사에 대한 의지를 그 법원에다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던가 이런 의지를 통해서 네.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겠다. 아직도 대면 조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에게 네. 그것을 양보하지 않겠다. 즉 뇌물 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을 규명해서 그리고 나서 특검에게 넘기도록 하겠다라고 한 뇌물 수사 문제에 대한 여죄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하는 강한 검찰의 의지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네. 그 소환 조사 이런 이야기 한 거 있죠. 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이 몇 번 소환 조사 이야기할 때 네. 만약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렇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문제가 더 있다는 걸 좀 강조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그 네.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 국민 여론을 통한 압박, 사실 사법기관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의 성격이 워낙 지나고 하기 때문에 네네. 검찰로서 어떤 법적인 방식보다는 소환 조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계속 거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그동안 평소 사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요청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정부입니다.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 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익 추구는 철저하게 금지할 것입니다. 자, 최병 편장. 이게 지금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제 포괄적 모든 분야를 막나는 공무원이라고 지금 아예 공소장에 명기가 됐었어요. 최고위급 공무원이죠. 대통령이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막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대기업에도 재단 출연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롯데에는 재단 출연금도 받고 추가로 하남에 체육시설 짓는데 돈을 70억 정도 더 내라고 했던 겁니다. 더 내라는 것도 사실 그거 뭐 재단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최순실 씨한테 내라는 거하고 그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제3자 뇌물죄로서 확실하게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것이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한테 70억 주라는 얘기니까요. 결국 네. 따지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수수죄는 사실은 지금 뭐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네. 일단 최순실 씨와 관련한 공소장에서는 저 부분을 뺐죠. 그러나 앞으로 그 수사를 하게 되면 근데 특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네. 사실은 앞으로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만약에 대통령이 특검을 조금 지연시키기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특검이 대략 한 12월 초쯤 되면은 그렇죠. 출범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뭐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네. 아니면 특검 임명을 좀 늦춘다든가 네. 하는 식으로 되면 검찰 수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거를 다 결론을 낼 상황까지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여기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여하튼 이 특검이 출범이 늦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까지는 검찰이 아마도 제3자 뇌물죄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일 대변인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아마 33페이지에 달하는 그 공소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저희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같이 깨알같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일반인들이 좀 잘 안 믿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들도 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네.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자신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 그 파일이 있고, 네. 그다음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가 있고, 네. 이제 많은 대기업 지금 53개 기업이죠. 그 두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관계자들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바탕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한테 일단 지시를 해서 두 네. 재단의 출연금 네. 뭐 그게 이제 청와대는 강제적인 모금이 아니라지만 지금 이제 검찰은 강제적인 모금이라고 네. 딱 규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출연 또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네. 이야기 나온 롯데 75억 원. 사실 롯데가 70억 원을 줬죠. 줬다가 롯데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반환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일일이 다 지시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거짓말 3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변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저를 막 공격하면 이것도 좀 매부. 또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하자만 얘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매부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서영호 소장. 네. 저희가 우리가 한 4년 전 저런 영상을 다시 복귀해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표가 모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친인척 측근 비리를 가장 없애겠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다. 그런데 이게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최순실 게이트는 이게 가장 비선으로 그것도 공식 직함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게 가장 큰 거였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대통령 말이 반은 맞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적어도 친인척은 아니니까 네. 제가 반은 맞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을 친인척과 측근이 아닌 대통령과 동일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재산 형성 과정이 당시에 대통령의 큰딸 영애였던 시절부터 생긴 걸 보면 사실상 이름은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런 그 부정 축제이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한 몸이기 때문에 볼 때는 친인척이라든가 측근 비리라고 보지 않은 그런 문제가 태생적으로 깔려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 배후에 실제 이런 문제가 저질렀던 그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비서실장이라든가 민정수석이라든가 네. 통해서 철저하게 은폐할 수밖에 없던 배경은 뭐 그런 결국은 친인척과 측근이 아닌 본인과 동일시대에 있는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친인척과 측근도 아니고 바로 같은 몸이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그렇게. 아니,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박재만 이지 회장이 그 얘기했듯이 네. 그러니까 저 피보다 진한 물. 네, 네. 그러니까 가족은 없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최순실 씨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가족도 없고 직계 존비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최순실 씨다. 이 모든 비리나 뭐 단속해야 될 대상 뭐 이런 거에서 최순실 씨만은 예외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많은 영감이 되겠습니까? 네. 자, 이상일 대변인. 네. 그동안 지금 최순실은 이제 구속 기소되는 상태인데 지금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구치소에서나 좀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그 이경재 담당 변호사가 촛불 집회 이런 걸 보면서 들으면서 네.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신경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다는데 뭐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 국민의 분노, 이 여론은 뭐 최순실 씨도 잘 알 걸로 네. 봅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네. 막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아직도 네.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 자기는 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종 두 재단 문제랄까, 기타 네. 또 대기업에 뭐 이 강요를 해서 출연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문제에 본인은 다 지금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나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그 녹음 파일이니 해서 안종범 다이어리니 해서 전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걸 가지고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데 최순실 씨는 아직도 정직하게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모정과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금 정유라 씨를 빨리 데려와서
최순실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형국이니까요. 네. 최순실 씨가 정말 이제는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네. 이제 중간 수사 발표를 했고 아직도 뭐 검찰 수사가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발표를 하면은 최순실 씨 경우는 뭐 지금 자기 정유라 씨의 딸, 네. 그 딸 정유라 씨의 그 초등학교 동창생의 아버지가 하는 기업의 그 KD 코퍼레이션 그 흡착제 만드는 회사를 또 대통령께 부탁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그렇죠. 예. 10억 납품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은 거기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샤넬 백하고 또 4천만 네. 원 받았는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솔직히 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박 대통령이 최근 2번의 대국민 담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잠깐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2번의 대국민 담화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저희가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중요 메시지를 이번에 공소장,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뭐가 다른지를 한번 봤습니다. 대통령 부변이 기업을 상대로 선의로 얘기를 재단 모금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대기업이 두려움을 느껴서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 씨에 건넸던 몇 가지 연설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설 홍보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넘어간 것은 심지어 기밀에 가까운 장차관 인사안까지 넘어갑니다. 뭐 주요 외교 안보 현안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들이 통째로 넘어와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또 유출 시점도 문제입니다. 이 연설문이 유출된 시점은 대선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좌진들이 정비된 이후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략 대통령 취임하고 6개월, 그 다음에 좀 길면 한 1년 정도로 봤습니다. 그럼 2014년 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됐는데 이게 검찰 수사 결과 올해 4월까지 이 문건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데 여상훈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선의하고 대기업이 두려움 느껴. 네. 저걸 검찰이 왜 썼을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제3자 뇌물 제공에 대해서 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물론 대통령의 선의란 말하고 대기업 두려움 느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안 맞다. 그리고 네.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대기업이 선의로 내겠습니까? 네. 청와대에 독대하고 나면 뭔가 내야 된다는 게 불문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렇기 네. 때문에 저거는 선의로 했다는 건 아닌데, 네. 오히려 대기업이 두려움을 느껴 돈을 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제3자 뇌물 제공하고 모순되거든요. 그렇죠. 저 두려움 느껴 냈다는 거는 직권 남용의 어떤 강요, 네. 이런 거에 살 수 없이 냈다. 네. 그러면 내는 쪽이 뇌물이 안 돼요. 아무리 내도. 네. 저 말이 맞다면은 네. 주는 쪽이 뇌물이 아니면은 받는 음. 쪽이 뇌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는 쪽이 뇌물로 안 줬는데 어떻게 받는 쪽 혼자만 나 이거 뇌물이다 네. 받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물론 이영렬 본부장이 마지막에 제3자 네. 뇌물 제공 수사를 계속하겠다 했지만은 만일에 청와대에서나 그다음 그 법률가들이 대기업 두려움 느껴서 돈 냈다.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경우에 네. 제3자 뇌물 제공에 상당한 수사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도한테 있죠. 네. 돈을 뺏긴 거 하고. 네. 그다음 내가 그냥 내 자유로 준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앞에 건 강도고 뒤에 걸 네. 속아서 줬으면 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립할 수 있는 모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추가로 네.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두 재단 출연 과정과 관련해서 대기업이 지금 두려움 느껴요. 이거는 53개 기업에 관한 건 네. 같고요. 이제 포괄적 뇌물죄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롯데한테 7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잖아요. 추가로 요구했죠. 그래서 받았다가 돌려줬고, 그다음 SK 80억, 그 총수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부영의 70억 네. 세무조사 문제. 이런 쪽을 더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뇌물죄 문제가 네. 성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대기업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 표현이요.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도 이게 네.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한테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혹시 인허가상 기타 여러 가지 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 네. 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네. 그래서 검찰이 그때 적용한 혐의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그렇죠. 적용해서 네.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르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랑.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의 검찰의 논리, 네. 이 논리와 그때 법 적용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그에 해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서영아 소장. 네. 그런데 지금 결국 대통령은 내일 22일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동안 이제 나갈지 말지, 직접 취재할지 말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일단 가진 않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마 좀 몇 가지 고민을 했겠죠. 네, 아무래도 고민이 됐을 텐데 그동안은 뭐 그 문체부 차관 인사라든가 외교부 네. 차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 나가려고 했었고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히 보인 거고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라 그래서 네. 오보와 괴담에 대한 대응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급속히 좀 바뀌는 네.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공모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서 국무위원들 앞에, 공직자들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잠시 주춤하면서 장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맹세코 비슷한 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뭐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끊이와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나이 꽤나 묵은 사람이 괜히 이런 거짓말 하면 내가 더 망신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맹세하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자, 이게 최병민 편장 이게 지금 대통령 거짓말 행진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변에 가장 핵심 측근들의 지금 또 얘기도 다 틀려서 대표적으로 김기춘 실장이 비선실세가 없다는 게 아마 2014년 7월이면 이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는 그 적후에 정윤회 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모를 수가 없죠. 왜 네.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고 그 이제 언론의 취재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가서 뭐 연설문 같은 거 거의 최종본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상한 말로 이렇게 고쳐오고 뭐 이랬던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비서실장도 참여한 독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연설문 같은 거는. 근데 그 독해에서 자기가 본 최종본이 가서 이상한 뭐 표현 같은 게 거기 들어가서 바뀌어져 왔는데 틀림없이 물었을 거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누가 넣느냐 그러면 누가 넣습니다 내지는 뭐 대통령이 뭐 넣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인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실은 거의 대를 이어서 40년 인연이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저도 휴가 때 김기춘 전 실장이 갔네, 뭐 최순실 씨가 갔네 하는 걸 별개로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적어도 최순실 씨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모를 수 있어도 최순실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비선실세란 결단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저는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그 시점은 좀 뒤지만 2004년 7월보다 뒤인 11월 상황이지만 네. 그 정윤회 씨 문건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사항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고인이 되셨던 민정수석이 비판 내용이 언론에 다 있습니다. 공개됐죠. 그 사건을 조기 정결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큰 문제는 막았을 수 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 이미 박관천 당시 경정에 따르면 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네. 정윤회, 뭐 3위 대통령 이렇게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기춘 실장은 그 내용을 사실은 보고를 받았죠. 자기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네. 받았다고 봐야 되고 그때 수사를 조기 종결했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잘 이행해서 초점을 문건의 내용이 아니고 네. 그 국정의 농단이 아니고 문건 유출로 돌려서 결국은 수석으로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네. 아까 박근혜 대통령 법과 원칙을 강조한 분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무시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이분들 법대로 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문고리 3인방에 무슨 비서관들이지 인사에 관여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인사위원은 맞긴 그렇죠. 맞지만 최종적인 인사는 대통령하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우리 이상일 대변인 계시면 청와대에 있으면 그게 뭐 대통령과 이제 거리에 따라서 권한이 생기는 거지. 네. 그게 그래서 비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저게 그러니까 완전히 양두구역이라 그러나요? 양에 머리를 내걸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서영우 소장. 그렇지만 어제 검찰 발표에서 김기춘 실장이나 아마 우병우 수석이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아마 수사가 계속 진행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계속 네. 그건 봐야 되겠죠. 검찰이 오랜만에 밥값에서 최순실 문제하고 대통령을 네. 기소하는 걸 통해서 밥값했다고 하는데 설거지까지 이용하려면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병우 수석 문제하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 문제를 마무리 지고 나서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게 여론에 비등한 네, 네. 특히 이렇게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됐던 문화체육계에 대해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하는 시절에 네. 바로 문제가 되는 차현택 사단이라고 하는 김종 차관 네, 네, 그리고 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네. 그리고 김종도 문체부 차관 문체부 송성탁 장관. 문체부 장관 송성탁 콘텐츠진흥원장 네. 등이 송성탁. 집중적으로 인사 발탁된 이면에는 차은택 사단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할 때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이라든가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겠지만 충분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상률, 김종덕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 경력을 봤어요. 인사위원장이니까 네. 김기춘 컸겠죠. 실장이 네.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문화부 장관 감이야? 이 사람이 교육문화수석 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되고 네.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자격을 많이 갖췄는데 근데 이 사람을 자꾸 시키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인사위원장이 당연히 의심을 해서 질문을 해야죠. 네. 또 이제 다른 인사위원들이나 아니면 이걸 추천하신 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 틀림없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민정수석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네.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암시를 네. 했을 거라고요. 예. 대통령은 그럼 왜 하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인사위원장이 몰랐다? 그걸 저희 보고 믿으라고 믿어요? 하기에는 네. 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 김상률 전 교문수석의 네. 경우에 차은택의 외삼촌이잖아요. 이분은 교수 시절에 북한 같은 약소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용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논란이 그래서 됐죠. 네. 당시 수석이 됐을 때 정말 다들 멘붕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청와대 수석이 되느냐고 지적을 했을 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실장이 그분 인사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표현은 분명히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